또 2025년 내년부터는 자 에너지 산업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세마이 트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책에 지금 들어가는 공장을 너바다에 짓고 있으니까 여기서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사이버 트럭도 지금 생산량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저가 모델 경향성으로 볼 때 상승의 시작은 2025년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는 압도적인 테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중국 전기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랑 미국 수출 맡긴 중국이 현재 노리고 있는 것과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관세를 했냐면 그건 이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를 First China Shock라고 얘기해요. 1차 중국 충격.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다 옮기면서 저가 제품들이 오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낮아지고, 뭐, 싼 거는 중국에서,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위에 의한, 잘하는 거는 저쪽에 A라는 국가에 하고, B는 B 잘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미국은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저가 단순 생산하는 건 중국에 다 맡겼죠. 미국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도 좋지 않았었죠. 디트로이트 주변이라든지 이쪽 지역들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죠. 이 백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들이 누구를 지지하게 되냐면은 원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몰락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쪽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번에 반도체 공장 짓고 전기차 공장 짓는데 한국하고 합작하고 다 어디냐면 과거에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과거에 중공업 지역이 발전했는데 몰락했던 지역에 에다가 지금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뭐 자동차 공장을 합작 공장을 다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다 올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2024년에 대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 만약에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가 미국을 휩쓸어 버리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망하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스윙 스테이트라는 것. 스윙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접전 지역이죠. 접전 지역이고 올해는 트럼프 찍었다가 다음에는 바이든 찍고 이번에는 공화당 찍었다 민주당 찍고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여기가 지금 다 자동차 산업이 몰려 있는 곳인데 만약에 중국 자동차가 올해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싹 다 망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트럼프로 찍게 되면 민주당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 파는 중국 전기차를 수입해서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GM하고 포드하고 스텔란티스 혼내줘. 매기효과를 만들어내자는 파가 있고 하나는 아니 그랬다가는 우리 이번에 선거 질 거야. 그러면 전기차의 전환은 트럼프는 전기차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전기차의 전환은 늦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관세 장벽을 수입도 안 했는데 물론 비아디의 버스는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버스는 이미 미국에 들어가고 있지만 승용차 버스 시장 크지 않으니까요. 이 승용차 시장에서 이 중국차가 다르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또 유권자들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저거 지금 당장 망하지 않아도 곧 있으면 우리 미국 기업들 어려워지겠네. 이래지면 또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관세 장벽이 있었다라고 관세 논쟁이 있었다. 미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2024년 11월 선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펼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있죠? 중국은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멕시코로 갈게. 멕시코는 이제 북미 무역 협정이 걸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미국, 캐나다는 관세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무역 협정에 따라서 그럼 멕시코에 공장 짓고 미국에다 수출하면은 관세를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국은 우회 전략을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공장 땅을 찾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우회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백악관에서는 하나의 태클을 더 걸었죠.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기차가 돌아다니면.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능을 가질 거기 때문에 또 갖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촬영하고 다닐 거고 이 촬영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차로 환영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막겠다는 거네요. 어떻게든지 올해는 막을 겁니다. 올해는. 그렇죠. 대선이 있으니까. 네, 대선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을 거라고 보고 트럼프가 돼도 이 막는 거는 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차는 쉽게 뚫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근데 중국차는 미국만이 아니라 우선 커지고 있는 남미 시장과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에서만 선방을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지고 있는 전기차 패권을 중국에게 앞으로 뺏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나요? 그건 이제 GM과 포드가 스텔란티스가 어떻게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바이든 정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배터리 공장들도 지금 중국에다가 미국에다 짓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독려하는 거죠. 제발 빨리 GM하고 포드, 스텔란티스 너네들도 빨리 전기차로 전환해라. 테슬라만은 좀 힘드나요? 아, 그렇잖아요. 물론 소프트웨어로 차별화를 하더라도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 100대 중에 10대가 테슬라면 그래도 걸어가시면서 히끗히끗 보시잖아요. 좋겠다. 100대 중에 90대가 테슬라여 봐요. 아, 뭐야. 우리 좀 차별화된 차 좀 타자. 좀 다른 거 타자. 물론 테슬라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차별화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들 아이폰 갖고 있어도 또 아이폰 사는 이유는 앱이 다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이폰 쓰고 제 조카도 아이폰 쓰는데 같은 아이폰인가요? 아니죠. 앱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아이폰 달라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점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체험이 달라지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차량이 많아져도 그런 효과는 뭐 이렇게 상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차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모델의 다양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테슬라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GM에 일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 수가 몇 명이고, 포드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몇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출간하신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또 책도 출간하셨기 때문에 테슬라 얘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올해 1분기 테슬라 실적이랑 테슬라 컨퍼런스 콜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올해 이제 1월 말에 이제 2024년 4분기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올해 4월 23일 날 올해 1분기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 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제가 책을 늦게 나온 이유도 그건데, 책의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책을 2월 말에 온 거를 출판사에 넘겼다가 스톱하고 4월 23일 날 컨퍼런스 콜 들은 다음에 서문부터 앞에 일부는 다시 썼어요. 왜냐하면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올해 1월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은 2024년이 열나 힘든 해가 될 것이라가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발표한,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는 거는 판매 목표량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실망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이 1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떨어졌던 것은 3월 달에 로이터가 얘네 모델 2 안 만든대. 중국 자동차의 공세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가 공세가 모델 2 만들어서 방어해야 되는데, 세계 시장에서 모델 2가 원래 2025년 하반기에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이것도 연장 안 만든대. 이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140까지 떨어졌던, 이때 사지 못해서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 23일 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실제로 전환을 하겠다. 거기에서 보여줬던 수치가 뭐냐면, 2022년에 1분기 때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부분이 차지했던 매출의 규모가 90%였어요. 근데 2024년 1분기 때 자동차 매출이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율이 81%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 부분하고 서비스 사업 부분이 커진 거예요. 이건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죠. 저는 이 부분이 자동차 매출이 50%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자동차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AI가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서비스 부분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서비스 부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동차 보험하고 북미하고 지금 중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테슬라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가 이제 슈퍼차저에서 나오는 수익이죠. 이 두 개인데 여기에 이제 항목이 더 있어요. 디아돌스. 이 부분이 이제 FSD 판매량이거든요. FSD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즉 AI 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재무제표상으로 보이게 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AI 테슬라 생태계를 발표했어요. FSD를 기본으로 AI 기본으로 두고서, 이게 이제 FSD가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FSD를 믿지 않으면 테슬라에게 투자하지 마셔라. 자, 여기에서 FSD와 결합된 자동차가 나가는 거고, FSD와 결합된 로봇이 나와서 옵티머스가 나오는 거고, FSD에 쓰였던 이 AI를 기술해가지고 에너지 지금 메가팩에도 오토비더라는 AI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에너지 사업에도 AI가 들어가는 거고, 즉 AI를 또 이걸 받쳐주기 위한 도조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5,000개의 H100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85,000개의 H100을 가질 거다. 물론 또 테슬라가 어제 뉴스에서는 테슬라로 갈 H100을 X.AI,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회사가 있죠. 여기서 $60억 투자를 받으면서 여기다가 10만 개의 H100을 만들어서 AI의 기가 팩토리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지금 우선은 테슬라로 갈 물량을 X.AI로 돌리라고 해서 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닌 게, 올해 4월 23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1월 달까지에는 우리에게
병목이 있었다. 그러니까 FSD AI를 학습시키는데 병목이 있었는데 이미 병목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천천히 칩을 구매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월이 도조 슈퍼컴퓨터의 완성입니다. 도조 슈퍼컴퓨터 작년 6월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이 책에도 도조 슈퍼컴퓨터의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조 슈퍼컴퓨터가 FSD를 학습시키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생태계로의 전환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이것이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가 자동차에 대한 전략이에요. 로이터는 테슬라가 모델 2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건 반이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자동차 모델 2를 테슬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대단히 진일보한 플랫폼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겠다는 것은 시작이 이때지 양산, 즉 대량 생산은 2026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늦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봇택시만 생산하겠다.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로봇택시만 생산하는데 로봇택시는 여러분 10만 대, 20만 대, 30만 대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허가 날 때도 시간 걸릴 거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500대, 1000대, 10,000대 이렇게만 생산하면 되거든요. 지금 사이버트럭 생산하듯이 천천히 양산을 끌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자동차는 앞으로 어디서 생산하냐면 이걸 모델 2라고 명칭하지 않았어요. 지금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 라인에서 모델 3를 변형하고 모델 Y를 변형해서 모델 3나 모델 Y보다 치퍼라는 단어를 써요. 저렴한, 아마 $5,000에서 $8,000 정도 저렴한 차량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2024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 훨씬 더 이 출시 시기를 당긴 거죠. 그래서 중국 자동차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서 2026년에서의 중국차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상반기에부터 양산한다는 건 올해 2023년 하반기에는 신차 모델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3의 저가 모델, 그러니까 즉 페이스리프트는 저가 모델이 아니죠. 하이랜드라든지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인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비싸지죠.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저가 모델을 모델 3에서 만들고 모델 Y의 저가 모델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까지 맞추면은 $20,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보조금을 맞춰야 $20,000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국차하고에도 경쟁력 있는 모델들이 2024년 상반기에 나온다든가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봤고. 2024년 상반기요? 네. 올해인가요? 2025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죄송합니다. 2025년 상반기입니다. 네. 2025년 올해가 2023년으로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온다는 거고, 저가형. 올해 하반기에 모델은 공개는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중국 자동차에 경쟁을 할 거다. 그래서 올해 매출량은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의 전체 매출량은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중국차의 공세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 거지만 내년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차량에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 로봇택시를 공개하겠다. 예, 올해 8월 8일인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에는 이미 10여 개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로봇택시를 운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허가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도시마다 100대에서 200대 정도 굴리는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천천히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카가 컨셉 개념이 되는 거지 전면적으로 로봇택시를 시작하는 건 아니다. 왜? 로봇택시의 양산은 2025년 내년 하반기니까요. 그럼 2026년부터나 본격적으로 로봇택시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로봇택시는 자율주행 기술도 그때까지 성숙해야 되고 FSD도, 그리고 로봇택시가 되려면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도 국가가 공인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택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에 어디에 그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하는지 이런 이동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손님들의 데이터, 고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택시 비즈니스가 본격화되게 될 때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027년 정도나 가야 로봇택시가 좀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로봇택시의 어떤 컨셉가 나오는 게 2025년 8월 8일이니까, 2024년 올해 8월 8일이니까 이때 이제 세상은 조금 놀라겠죠. 자,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월에 열린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이른바 도약을 위한 중간 휴직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휴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도약을 위한 거니까 그 도약은 뭐 내년부터인 건가요? 도약은 벌써 올해부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테슬라의 어떠한 기업의 중심 가치가 자동차에서 AI로 갔다라는 거고, 이 AI 도약이 바로 FSD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말까지 1월 말 2월 초부터 FSD 12 버전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퍼지기 시작했죠. 지금 12.3까지 갔고 원래 12.4가 5월 말에 테슬라 직원들에게 뿌려졌고요. 그리고 원래 6월 초,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6월 초에는 소비자들에게도 뿌려져야 되는데 어제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딜레이 됐습니다. 좀 딜레이 됐고 이것이 이제 6월 중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FSD의 이 퍼포먼스가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엔드-투-엔드 AI로 가면서 10이라고는 질적으로 다른 어떠한 진화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약을 위한 전환기는 FSD 10이라고 볼 수가 있고 12가 좋아지고 그리고 13으로까지 가게 된다라면 실제로 FSD를 갖다가 사람들이 구독하는 것도 199달러에서 99달러로 낮췄잖아요. 저는 이거 한 50달러까지도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50달러 정도로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한 개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 명이 쓰나 두 명이 쓰나 10명이 쓰나 100명이 쓰나 서버 비용 정도 들지 사실은 어떤 물리적 비용이 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은 저렴해질 수 있고 대중화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50달러까지 내려갔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하면 사실 더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전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FSD 10이나 12.4나 12.5, 12.6으로 간다라면 훨씬 더 진화된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20배 더 좋아질 거라고 막 그러는데 그건 전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배씩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기 테슬라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2배만 해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4와 12.5는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8월 8일까지는 12.5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테슬라 주가 지금 어쨌든 크게 하락한 진짜 이유랑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책 보니까 그런 이유 뭘까요? 우선은 저는 테슬라 1기와 2기가 구별돼야 된다. 1기는 물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정말 2018년에 테슬라 주식 사셨으면 1000% 이익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히 컸던 시기가 1기라고 본다라면 또 한 번 1000% 성장 시기가 언제 올 거냐. 저는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26년에서 2027년 사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는 그냥 계속해서 등락을 할 거라고 보는데 모멘텀은 8월 8일 로보택시겠죠. 로보택시가 나올 때쯤에 두 가지입니다. 로보택시의 컨셉트카가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능성을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 거고 이때 나올 때쯤 공개되는 FSD가 더 중요해요. 12.4와 12.5가 나오는 건데 요즘 그나마 이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12.4와 12.5를 자신의 개인차에서 체험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여론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SD 12.4나 12.5가 빨리 나와서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에 테슬라 주가가 물론 일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30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은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24년은 원래 일론 머스크가 1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휴지기가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200달러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FSD의 성능 개선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달려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것들이 되고 있고 2025년 내년부터는 자 에너지 산업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세마이 트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체계에 지금 들어가는 공장을 너바다에 짓고 있으니까 여기서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사이버 트럭도 지금 생산량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생산량이 좋아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저가 모델 2는 아닙니다만 지금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 모델들이 나오면서 매출 신장을 꾀한다. 이런다라면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완만하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물론 이제 한꺼번에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이런 현상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겠지만 경향성으로 볼 때 상승의 시작은 2025년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상승이 시작되고 조금 크게 될 수 있는 건 2026년과 7년.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기 시대와 맞는 1000%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도 모아가시겠네요. 네. 작년부터 저는 사기 시작해서요.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과 오늘 이제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요청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질문이 남은 게 많은데 다음번에 또 긴 시간 한번 마련해보고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요약 질문입니다. AI랑 반도체, 로봇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은 로봇들 중에 상장된 기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상장된 기업이 많지 않은데 로봇계 기업에서 가장 진일보한 기업은 저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로봇에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핵심이 하나가 두뇌고 두뇌가 되는 것은 AI고 이 AI가 테슬라는 FSD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AI가 추가될 겁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이거는 테슬라 자회사는 아니지만 X.AI 그래서 지금 60억 달러를 모았고 여기에서 10만 개의 H100으로
엔비디아의 것으로 빠른 속도로 생성 AI를 만들 거고 이것이 또 로봇에서 결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4680 배터리가 있는 거고 또 솔리드 요즘 배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구동기인데 이건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옵티머스의 준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죠. 중국 기업들이 요즘 AI 로봇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투자하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대단히 많고 있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진화되는 속도가 많은데 여기에서 뚜렷한 투자처를 찾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로봇 기업은 IPO가 공개된 주식이 아니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 또 어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마존의 웨어하우스에 로봇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10,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산업이 물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사람이 고위험군에 있었던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비용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라든지 부상률을 절감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존이 웨어하우스 부분에서 AI 로봇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것이라는 거고 물론 현대자동차라든지 지금 BMW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들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 이것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과 관련돼서 뜰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로봇에 들어갈 하이엔드 칩, 로봇에서 여러분 다 하이엔드 칩 들어가야 됩니다. 추론 칩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AI를 학습시키고 있는 엔비디아가 로봇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그래서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로봇이 만들어지면 이 수많은 로봇이 클라우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기도 아마존이 들어가고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이 클라우드 사업들은 계속해서 로봇주와 관련주라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자, AI 반도체에서는요? AI 반도체는 저는 이제 누가 그로크를 인수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로크가 뭔가요? GROQ 해서 미국에서 지금 NPU NPU를 아시는 것처럼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 요즘 추론칩만을 전문화하는 것을 NPU라고 얘기를 하죠. NPU 부분에서는 지금 인텔도 잘하고 있지만 그로크가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인데 지금 대단히 성능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설계했고 한국의 레벨리온 같은 곳이죠. 한국의 레벨리온 같은데 아마존은 엔비디아가 사건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FCC가 이거를 어느 정도 허가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추론에 전문화된 거예요. 학습이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나온 추론칩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로크를 누가 구매할 거냐? ARM이 구매할 거냐? ARM이 구매할 수도 있고, MS가 구매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구매할 수도 있고, 인텔이 구매할 수도 있고, AMD가 구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지금 AMD도, 인텔도 새로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압도적인 엔비디아하고의 그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고, 이 그로크를 갖게 된다면, 대단히 추론칩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NPU 시장 또는 LPU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추론칩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것인가를 또 지켜봐야 되고 또 AI 이 반도체 시장에서 또 봐야 될 것은 또 애플도 여러분 기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6월 10일 날 하는 WWDC에서 어떻게 애플이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면서 아이폰에다가 AI를 집어일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애플이 M4를 만들면서부터는 M4를 서버 시장의 H백 경쟁 제품으로 집어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4로 만들어나는 서버 시장이 정말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까지는 가장 AI에 뒤처져 있었는데 요번 WWDC를 통해서 애플이 어떠한 AI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밝히는가에 따라서 AI 기업으로서 또 하나는 AI 칩 시장으로서 M4가 어느 정도의 어떠한 시장력을 가지게 될지를 좀 지켜보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 가장 좋아하시는 기업은 MS, 엔비디아, 테슬라 요 세 개인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 애플이든 뭐든 좀 종목들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박사님과 못다한 이야기, 테슬라 폭발 성장 시나리오 요 책에 대해 궁금하시면 요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못다한 또 질문지는 조만간 박사님과 좋은 시간 또 마련해서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강정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